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57회 시험, 2022년 첫 한능검 시험이 며칠 남았죠. 지금 제가 녹음하는 게 지금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수, 목, 금 3일 남았네요. 여기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마음이 좀 급해졌어. 그래서 뭔가 하나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막 그런 압박감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역사 속의 그 여성 인물들 그 중에서도 한능검에 등장했던 또 뭐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을 좀 골라가지고 스토리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녹음을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꽤 많은 여성들을 볼 겁니다. 한 10명 넘게 볼 거예요. 요새 우리 그 사회 갈등이 많이 심해지고 있죠. 우리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도 있고 또 뭐 기회의 그런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정말 끝나지 않는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여성들이 이런 뭐 사회적 경제적 약자였고 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뭐 우대 정책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또 이제 부작용을 또 낳고 상대적으로 뭐 요새 젊은 남성들이 오히려 그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또 아니다 아직 멀었다 기다 아니다 막 그렇다 아니다 서로 막 싸우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역사 속의 여성들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위인들.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은 뭐 같이 밥도 겸상도 안 하던 시절인데 같은 밥상에서 밥도 같이 안 먹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뭐야 사회 진출이 아주 힘들었던 극도로 힘들던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여성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왜 여성을 뭐 인물을 하는데 왜 여성을 먼저 봅니까? 라고 막 태클 걸지 말고요. 제가 천천히 인물들도 좀 종류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 다룰 겁니다. 왠지 이 57의 시험에 여성 인물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급하게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근대 이전의 여성들부터 보겠습니다.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으니까 먼저 보는 거예요. 뭐 선덕여왕 무슨 공주 막 여왕 공주 이런 사람들 안 볼 거예요. 걔네들은 막 힘이 있던 여자들이었잖아. 나라에서 제일 지위가 높았던 그런 여자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조선에서 떠오르는 여자 누가 있죠?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쉬운 것부터 갈게요. 쉬운 것부터. 자, 신사임당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초충도가 떠오를 거고 또 현모양처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초충도, 현모양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있죠.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거짓말 하지 맙시다. 신사임당 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 5만 원이 떠오르죠. 5만 원. 저만 그런가요? 저는 신사임당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5만 원짜리예요. 네. 이순신, 세종대왕, 이황, 이이 뭐 다 필요 없어. 신사임당이 최고죠. 그런데 제가 아마 지폐에다가 우리나라 지폐에 얼굴을 넣는다면 저는 5만 원권에 나가는 그 이순신을 넣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이순신이 100원짜리 있나요?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신사임당 갈게요. 신사임당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 강원도 강릉. 강릉에 뭐가 있죠? 오죽헌이 있습니다. 오죽헌. 5천 원짜리 그 뒷면에 오죽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율곡 이의 그림도 있죠. 조선 최고의 천재였던 성리학의 대가 율곡 이의 엄마가 신사임당입니다. 그러니까 율곡 이이도 어렸을 때 그 강릉 오죽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고 그 친정에서 살고 그랬어요. 결국에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그냥 둘 다 그냥 우리나라 5만 원권, 5천 원권 싹 쓸어버렸습니다. 네. 신사임당은 선조 때 사람입니다. 선조 때 조선 선조. 아들인 그 이율곡도 율곡 이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율곡 이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성략을 뭐 공부하는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곡 이이를 낳은 신사임당이 또 엄청나게 뜨죠. 율곡 이이를 낳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송시열이 막 칭찬을 하고 막 그 사림들이 막 미친 듯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까 제가 현모양처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사임당이 현모양처의 이런 상징이 된 거는 그런 성리학 또뭐 유교 이런 빠돌이들 이의를 숭상했던 그런 살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 현모양처 신사임당을 기억하면 안 되지. 뭐 그걸 업적이라고 하기 그렇죠. 우리는 화가로서의 신사임당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임당 그림이 지금 봐도 뛰어나기도 하고 또 그 작품을 그렸던 그 당시에도 그림 잘 그리는 걸로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림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7살 때 막 독학으로 그 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 당시에 이제 안견 그 목류도원도 조선 전기에 그려졌던 그 안견의 목류도원도 보고 막 따라 그리고 막 그랬대요. 신사임당이. 엄청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시험에 뭐가 나와요? 초충도가 시험에 잘 나오죠. 초충도. 풀초에 벌레충. 그 풀벌레들, 풀하고 벌레들이 그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시험에 그 보기 선택지나 그 사료로 정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신사임당 초충도가 사료로 나오고 그의 아들인 그 율곡 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이제 뭐 현모양처 신사임당, 또 5만 원권 신사임당 그런 거 말고 화가 신사임당, 또 율곡 이라는 엄청난 인물을 낳은 엄마, 그리고 고향은 강릉 오죽헌이다. 그리고 대표적 그림으로 초충도가 있다. 이 정도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신사임당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볼 여성은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 허난설원이죠. 난설원, 허난설원. 허난설원도 선조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허난설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허난설원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면은 뭐라고 딱히 막 설명은 못하겠지? 못할 거예요. 지금 난설원, 사임당 다 이름이 세잖아. 이거 다 호입니다. 호. 난설원, 신, 사임당 다 호예요. 호. 이 허난설원 원래 이름이 초희입니다. 초희, 허초희. 이름 이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난설원은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시인. 난설원의 시는 지금 읽어도 너무 좋아요. 완전 그 감성 시인이야. 난설원이라고 하는 아마 소설책도 있고 그럴 겁니다. 감성 시인. 새벽에 읽으면 막 녹아내려 막. 응? 어렸을 때부터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대부 집안에서 자란 그 양반댁 교수 중에서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거의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던 시인이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 특이사항 있죠. 허난설원 특이사항. 허난설원보다 이 사람이 더 유명하지.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균은 누구야? 동의보감? 동의보감 아니야. 동의보감 아니야. 지금 동의보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동의보감은 허준이지. 허준. 허균은 홍길동전 쓴 사람이 허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균의 누나가 허난설원이에요. 남동생이죠. 허균이. 그리고 오빠들이 있고 오빠, 남동생, 허난설원까지 하여튼 이 집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다 뛰어난 문장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이 좀 일찍 죽어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그 남동생인 허균이 나중에 그 누나가 쓴 시들을 모아가지고 난설원 집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막 명나라에 막 넘어가고 명나라 관리들이 읽고 막 빤스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허난설원 누구다? 조선시대 양반댁 교수인데 엄청난 시인이었다. 남동생이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고 난설원 집이라는 책이 있다. 그 정도로 뭐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우리 뭐 난설원이 쓴 그 시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읊어보고 다음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거리는 창가에 난쪽 가지와 잎 그러고 향그럽더니 그리도 향그럽더니 가을바람 잎새에 한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서리에 다 시들었네. 빼어난 그 모습은 이우러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이 사람은 너무 감성적인 사람 같아. 이 난초가 시든 걸 보고 그냥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여기서 더 멋진 게 뭔지 알아요? 이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감우예요. 감우라는 시예요. 느낄 감에 그 우연히 할 때 그 우자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느낀 감정이야. 제목 자체가 그냥 시든 난초가 있어. 딱 봤어. 근데 시상이 막 떠올라. 그래서 그냥 막 느낀 대로 그냥 막 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감우라는 시가 누구의 시다? 허난설원의 시다. 제목 멋있죠? 감우. 느낀 대로 읊었다. 느낀 대로 읊은 게 그냥 시가 된 겁니다. 다음은 논계. 너무 쉽죠? 지금 막 쉬운 것만 나오니까 막 좋죠? 논계는 다 알죠, 우리가. 역시 논계도 임진왜란 그 선조 때 기상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때 기생이에요. 논계는 진주하고 연관을 지어야죠. 진주. 경남 진주. 임진왜란 때 그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이 됩니다. 수많은 그 진주 백성들이 죽어요. 정말 많이 죽습니다. 진주 남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성 안에 뭐 살아남은 그 여자들 또 기생들 중에서 이놈들한테 겁탈을 안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참혹했습니다. 그 당시가. 그러고 나서 이 잔치를 벌이려고 이놈들이 이제 기생들 불러가지고 이제 놀려고 승전 잔치를 이제 열려고 이제 기생들 부릅니다. 술자리에다가. 근데 이제 논계가 이놈들 그 대장 옆에 일부러 가서 딱 앉습니다. 그리고 그냥 냅딱 껴안고 그냥 남강에 탁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죠. 여러분 그 진주에 가시면 진주성이 있습니다. 진주성. 그리고 그 안에 촉성루라고 하는 큰 누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배경이 예쁩니다. 예뻐요. 진주 그 남강이 한눈에 보이는 진짜 그 이쁜 배경의 누각인데 그 아래 조그만 그 계단을 내려가면은 그 남강 그 가까이로 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에 의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의암. 거기가 바로 그 논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바위예요. 의로운 바위지. 의암. 그리고 이 촉성로 바로 옆에 의기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의로운 기생을 기리는 사당. 의기사. 거기가 바로 논계를 기리는 사당이에요. 근데 사실 논계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뭐 정사에 나온 게 아니라 야담이나 그런 야사에 나온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야담이나 야사든 논계가 이 설화로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남아 쭉 이제 구전이 돼서 이제 남겨지게 됐잖아요. 구전도 뵙고 책도 있고 그 야사에. 그래서 그 논계의 설화가 사료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여성 인물 문제의 선택지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논계도 꼭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니까 지금 신사임당, 허난설원, 논계 이거 다 선조 때 여자들이네요.
어, 자,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더 보고 근대로 넘어갈게요. 근대는 좀 많아요. 한 명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조선의 여성. 조선 후기로 좀 넘어가서 김만덕을 보겠습니다. 김만덕. 김만덕은 한능은 선택지로 정말 자주 나오죠. 이런 선택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했다.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했다. 김만덕 기생 출신입니다. 기생이 무슨 어떻게 제주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했지? 빈민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대. 기생이 어떻게? 원래 김만덕이 그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진짜 똥구멍 찢어지게 그냥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기생이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조 때, 정조 시절에 제주도에서 객주를 운영하게 돼요. 기생에서 뭐 돈을 좀 벌었나 하여튼 객주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객주가 뭐지? 우리 그 상인들 물건들 뭐 모아가지고 또 다른데 유통하는 뭐 이렇게 중간 유통업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객주지. 그러니까 제주도 물건들을 육지로 보내거나 또 육지에서 오는 물건들을 제주도로 가져올 때 이 객주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물건 값을 조금 더 쳐가지고 뭐 마진을 이제 남겨먹는 사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김만덕이. 제주도의 대표 객주가 김만덕이에요. 엄청난 뭐 사업 수완을 갖고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엄청난 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딛고 어렸을 때 그냥 엄청 가난했다니까. 진짜 그 뭐야 자수성가의 표본이지. 근데 당시에 제주도에 엄청난 그 기근이 발생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진짜 제주 도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깁니다. 그래서 김만덕이 빈민을 구제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까지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제주도의 기근 소식을 그 기근 소식이 한양을 올라가가지고 그 정조 이제 임금한테까지 그 귀에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래요. 정조가 이제 우리 훌륭한 정조가 야 그래서 빨리 제주도에다가 빨리 쌀 보내가지고 제주도민들 빨리 일단 살리고 보자 해서 쌀을 보냅니다. 많이 보내요. 근데 그 쌀들이 배에 싣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또 침몰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제주도로 그 구절미를 보냈는데 그것까지 그 침몰을 하면서 진짜 이제 아사 직전이야.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때 역시 이제 김만덕의 하이라이트가 딱 나타납니다. 제주도 최고의 거상 김만덕이 나타나죠. 빠밤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을 털어요. 전 재산을 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쌀 500섬을 구입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 나눠주고 사람들을 살려요. 여러분 지금 뭐 쌀 500섬 하면은 뭐 얼마인지 잘 모르죠. 실감이 잘 안 나잖아. 우리가 보통 쌀 집에서 살 때 쌀은 판다고 그러지. 쌀 팔 때 10kg, 20kg씩 사 먹잖아요. 10kg에 3만 원, 20kg에 5만 원, 6만 원씩 하잖아요. 여러분 이 쌀 한 섬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140kg입니다. 140kg. 140kg인가 150kg인가 해요. 500섬이면 몇 킬로냐면요. 7만 킬로 정도 돼요. 7만 킬로. 7만 킬로 뭐예요? 70톤. 70톤? 1톤이 1000kg 맞나? 아무튼 7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 여자가 기생 출신이 상인이 쌀 500섬을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제주도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한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정조가 이 얘기 듣고 그냥 있으면 정조가 아니지. 야, 이런 훌륭한 일이 있었어? 야, 지금 이 여자한테 김만덕이한테 줄 수 있는 벼슬을 좀 줘야 되겠어. 최고 벼슬이 뭐가 있지? 한번 찾아봐. 야, 김만덕한테 벼슬도 주고 상도 좀 줘야 되겠어. 그랬더니 신하가 네, 그 내의원 은여 그 짱에 지금 그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벼슬입니다. 야, 김만덕이한테 바로 그 벼슬 내려. 그래서 김만덕이 내의원이 뭔지 알죠? 그 궁궐에 있는 그 병원 의원 거기에 은여 반수가 됩니다. 은여 반수. 은여 반자에다가 수령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의원 은여 중에서 가장 최고 위치. 그게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벼슬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의원 은여 반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벼슬 외에도 막 정조가 상을 막 이것저것 막 주려고 해요. 그래서 김만덕이한테 이제 물어보지만 김만덕이 그 모든 상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조한테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저는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금강산 구경이나 좀 하려니까 좀 금강산 구경 좀 시켜주세요. 김만덕 거상이잖아요. 엄청난 사업가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싶고 그런 포부가 있는 엄청난 여자입니다. 근데 시대가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잖아. 성리학, 유교가 판치는 세상. 유교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 여자가 함부로 못 돌아다녀. 제약이 많았어요.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어딜 함부로 돌아다녀. 근데 금강산은 너무 보고 싶어. 금강산이 그렇게 이쁘다고 소문이 났어. 그랬더니 이제 정조가 이제 말을 합니다. 야, 김만덕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김만덕이 금강산까지 이동하는데 편의상 다 제공하고 만약에 누가 여자라고 막 누가 길막해? 그럼 다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해. 말도 내주고 길 다 터주고 금강산 구경 원 없이 하게 해줘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신하들이 막 김만덕을 칭송하는 글을 막 쓰고 시를 짓고 정말 이 전국구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퍼져서 우리 한능검 시험에 선택지로 정말 자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했다. 맞았죠? 이게 그 인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제주도 지역 문제로도 나옵니다. 제주도 지역 문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쉽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4명만 볼게요. 이제 근대부터 조금 힘들어집니다. 생판 뭐 처음 듣는 사람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옛날 이야기 됐듯이 언제나처럼 마음 편하게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뭐 시험에 등장했던 사람 위주로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첫 번째는 강주룡. 강주룡 정말 잘 나오죠. 강주룡.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이론 영상에서도 사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931년에 평양 고무공장 파업 당시에 평양의 그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패스할게요. 이거는 뭐 이론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또 북한 제가 얼마 전에 지역 문제 그 이야기하면서 평양 그 북한 지역 얘기하면서도 또 거기서도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주룡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강주룡은 이 정도로 하고 패스를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남자현. 남자현도 한능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다 이 여자 누구야? 남자현이 도대체 누구야? 막 멘붕에 빠졌던 그런 시험이 40몇 회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이 남자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영화 암살에 뭐 하정우도 나오고 조진웅도 나오고 오달수, 전지현 또 누구 나오냐? 이정재도 나오고. 전지현이 거기서 안호균이라는 그 인물을 맡아가지고 출연했는데, 그 안호균이 바로 이 남자현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남자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언제 죽냐면 을미의병 때 죽습니다. 을미의병. 을미사변 일어나고 단발령 하고 을미의병 일어나잖아요. 을미의병 때 죽어요. 일본군 포탄에 맞고 남편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에 대한 이런 분노로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1910년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고 남자현이 1919년 한참 3.1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만주로 넘어갑니다. 서간도로 가요. 서간도로 가서 우리가 보통 3.1운동의 결과 하면은 막 결과 중에 하나 뭐가 있어.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시작된 그 3.1운동의 결과로서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기억나죠? 3.1운동 중에 남자연은 서간도로 갑니다. 거기서 일단 뭐 여자 그 권학회도 만들고 또 계몽운동도 하고 서간도에서 그렇게 운동을 해요. 이게 한능검 선택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고 계몽활동에 힘썼다. 이게 한능검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 남자연이 서로군정서에 가입합니다. 서로군정서는 뭐야? 군대잖아, 군대. 거기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독립군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해나갑니다. 엄청난 여자죠. 그래서 그 영화 암살에서도 처음에 그 한국 독립군 저격수로 나와요. 처음에 실제 총을 들고 저격을 하는 저격수로 나옵니다. 실제 저격수를 하진 않았겠지. 그리고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1926년에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잠입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이게 아마 사료로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이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지만 뭐 실패했다라는 게 사료로 등장하고, 그 선택지로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고 계몽활동에 힘썼다가 정답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1932년이 돼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만주사변. 일제가 만주를 무단으로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국제연맹에 제소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조사를 하러 와요. 실제로 일제가 만주를 무단으로 지배를 했는지 만주국을 세웠는지 어쨌는지 조사를 하러 와요. 그래서 남자연이 이 소식을 들어요. 하얼빈에 이 그 국제연맹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연이 손가락을 자릅니다. 여러분, 안중근만 손가락 자른 거 아니에요. 남자연도 손가락 두 마디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혈서를 써요. 혈서. 뭐라고 쓰냐? 조선 독립원. 뭔 뜻이야? 나는 조선 독립을 원한다. 조선 독립원. 이거를 딱 손가락 잘라서 써가지고 혈서를 써서 국제연맹 그 조사단한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전달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 경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인력거꾼한테 주면서 전달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이 내용도 아마 그 등장했던 것 같아요. 국제연맹 조사단한테 그 혈서를 보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그 관동군, 이제 뭐 관동군이 들어와서 관동군이 그 만주국 세우고 관동군 들어왔죠. 막 관동군 사령관 암살작전을 또 펼칩니다. 동료들하고 계획을 해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단식투쟁하고 또 고문 막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남자연이 끝이에요. 근데 영화 암살에서도 무슨 카마모루 사령관인가? 하여튼 뭐 카모루 사령관인가? 거기서도 그 사령관을 그 암살하는 작전이죠. 일본군 그 사령관하고 친일파 그 이경영을 암살하는 작전에 투입된 걸로 그 영화에서 등장을 하죠. 전지현이 막 따발총 갈기고 막 다다다닥 막 쏘고 막 지붕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국 독립군 초기에는 그 저격수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정말 그 말 그대로 전사도 전사, 여전사. 그 누구다? 남자현이다. 남자는 그래 뭐요? 서간도에 가서 여자 권학회도 만들고 계몽운동도 했고, 또 서로군정서에 가입해서 독립군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사이토 총독 암살 계획도 세웠고, 또 국제연맹 조사단한테 손가락 잘라가지고 혈서도 보내고,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은 유관순. 우리 유관순 누나는 잘 알죠? 3.1운동 이렇게 중간중간 쉬운 걸 좀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또 안 졸고 하니까.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유관순이죠. 이화학당, 그 서울에서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다가 3.1운동 터지니까 천안, 자기 고향 천안 그 병천으로 가죠. 병천에 이제 아우네장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그러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3.1운동 그 1주년 기념 만세운동하고 고문 엄청 받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어요. 19살. 유관순은 3.1운동,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 그리고 거기가 어디다? 바로 천안이다. 천안. 충남 천안. 충남 천안의 병천, 거기에 아운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지역 문제로 등장을 했죠. 50몇 회. 50몇 회에 천안 지역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차정 보겠습니다. 박차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능감에 나왔어요. 주인공으로 안 나왔지만 사료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사료로. 박차정은 먼저 이렇게 말이 또 꼬인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김원봉 각시예요. 김원봉 각시. 김원봉.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아내가 바로 박차정입니다. 박차정. 여러분 신간에 알죠? 신간의 자매단체가 뭐지? 여성단체 근우회. 기억나시죠? 박차정이 근우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김원봉이 그 조선의용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에서 박차정이 복무단장으로 이제 활약을 펼칩니다. 전투에도 막 직접 참여하고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전투에서 다쳐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박차정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조선의용대랑 묶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뭐야?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문제였어요. 조선의용대 문제의 정답은 무조건 이거랬잖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그러니까 박차정이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힌트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선 조선의용대를 만든 김원봉의 부인이라는 걸 알면 더 기억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박차정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공무원 시험에도 종종 등장하고요. 한능검에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한번 나왔던 사람은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 이제 안 나온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온 사람.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나와도 되겠다 싶은 사람을 제가 한번 넣었어요. 박자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자해. 한능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박자해가 궁녀 출신이에요. 궁녀 출신. 특이하죠? 어렸을 때 박자해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 궁궐에서 일하던 그 가까운 지인이 친척인가 하여튼 누가 친한 사람이 박자해가 5살 때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입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박자해를 데리고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궁녀가 돼요. 궁녀를 뭐라고 해요? 나인이라고 하죠. 애기 나인으로 5살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거기서 글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이것저것 막 배우면서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지켜보느냐,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궁궐에서 이제 다 보고 듣고 몸으로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박자해가. 그리고 이제 박자해가 워낙에 똑똑하니까 이제 상궁마마들, 상궁들이 김상궁, 박상궁, 최상궁들이 상궁들이 돈 모아가지고 박자해를 숙명여고에다가 입학을 시켜줍니다. 숙명여고보죠. 여고보.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니까 숙명여고보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야, 넌 공부해야 돼. 너는 우리처럼 김상궁, 최상궁 이런 거 하고 있지 말고 넌 공부해야 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숙명여자 이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 나라가 망했으니까 조선총독부 소속의 의원인 간호부에 들어가가지고 간호사가 됩니다. 조선총독부 간호부에 들어가요. 조선총독부 의원 간호부. 거기서 또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 생리학, 해부학, 의학에 대해서 골고루 배우고.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런 간호 인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원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장학금 받고.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받으려고 이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 그 간호부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3.1운동이 터져요. 3.1운동. 병원에. 그때까지는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지. 나라가 망하니까 뭐 슬프긴 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솔직히 독립에 대한 뭐 그런 게 마음속엔 있었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못했어. 근데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병원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요. 팔이 없어진 채로, 온몸이 베인 채로, 총에 맞은 채로. 그리고 죽고. 거기서 이제 박자해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 간호사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 모았는데 4명이 왔어. 4명. 4명이 모였어. 그리고 간우회를 만듭니다. 간우회 뭐겠어? 간호사 친구들이지. 간우회. 그리고 만세운동을 해요. 유인물을 막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병원 안에다 싹 다 뿌리고, 조선총독부 의원인데 거기다가 병원에다 유인물을 싹 다 뿌리고 또 밖에다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3.1운동 때 박자해가 조선총독부 병원에서 만세운동을 해요. 그리고 조선총독부 간호부를 박차고 나옵니다. 야, 내가 이 조선총독부 밑에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했어?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920년에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빠밤. 여기서 또 놀래야 돼. 누구랑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박자해가 신채호의 부인이에요. 신채호의 부인.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의열단 멤버로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의열단 그 단원 중에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그 폭탄 던진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석주가 그 동척에다가 동척하고 또 뭐였지? 식산은행, 조선 식산은행 폭파하려고 이제 경성에 몰래 들어와요. 그때 나석주의 은신처를 마련해 준 게 박자해였고 길잡이를 다 해준 게 바로 박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박자해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박자해로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당당하고 결의에 찬 그런 간호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배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수혜가 그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정해놨어요.
아무튼 박자혜는 결국에 그 남편이 이제 신채호가 죽고 나서 살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돈이 없어요. 병이 듭니다. 아들도 영양실조로 이미 죽어버립니다. 결국에 박자혜도 해방을 2년 앞두고 1943년에 죽습니다. 박자혜가 만약 시험에 나온다. 그런다면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면 될까? 일단 국녀 출신. 특이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간호사. 조선총독부 간호부에서 일을 했지. 또 3.1운동 때 간호회를 조직해서 3.1운동을 지원하고 또 신채호의 부인이고 그리고 의열단 나석주의 의거를 지원했다. 의열단 멤버였다. 그 정도로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볼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한능감이 안 나온 사람인데 이분도 좀 특이해서 한능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희순. 우리 근대에서 의병 많이 배우죠. 의병. 생각해보면 의병들 중에서 여자 지도자가 있었나요? 없었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안 나왔죠. 윤희순이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미의병, 정미의병 다 참여합니다. 윤희순이. 그리고 의병가를 쳐요. 의병가가 뭐야? 의병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면 윤희순이 아줌마들을 모아요. 여자들을 모읍니다. 여자 의병을 모집해요. 직접 모집합니다. 윤희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을 막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해요. 30-40명만 모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어느 정도 역할이 좀 정해진 그런 때잖아요. 여자 의병들이 전투에 막 직접 참여해서 총 쏘고 그러진 않았어요. 칼 휘두르고. 그러니까 남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암살 작전 같은 거 소규모 작전에 투입될 수는 있지만 이런 대규모 막 의병 전투에서 여자들이 총 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체격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아직 남녀 간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여자들이 허드렛 일을 다 했지. 잡일들을. 그래서 의병들이 싸우고 돌아오면은 밥도 해주고 찢어진 옷도 다시 다 꼬매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순이 직접 여성 의병들을 다 모집을 해서 전투를 돕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병가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의병가 제목도 웃겨요. 안사람 의병가예요. 안사람. 야, 의병들이 나라 찾는다고 다들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안악내들은 뭘 해야 되냐. 의병들이 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자. 우리 조선 안악내들도 나라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윤희순은 의병이다. 그리고 여러 의병가를 지었다. 이 정도로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김마리아. 김마리아. 갑자기 김말이 튀김이 생각난다. 지금 밤 10시 됐는데 배고프네. 농담이고요. 자, 김마리아를 갈게요. 김마리아. 김마리아는 3.1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김마리아는 일단 황해도 사람입니다. 황해도 사람. 어렸을 때부터 완전 똑똑했어요. 완전 똘똘이었어, 똘똘이. 엄청 똑똑해. 그래서 여자라고 이제 아빠가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보냈어. 결국에는 보냈어. 너무 똑똑하니까 보냈어. 근데 학교 간 지 6개월 만에 그 상급생들, 자기보다 학년 높은 사람을 다 제치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6개월 만에. 워낙에 똑똑하고 당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우리 광주, 지금 여기 광주로 내려와가지고 광주광역시, 전라도 광주, 광주에 수피아여고라고 있습니다. 수피아여고. 저기 회사 근처인데 지금도 있어요. 회사 근처인가? 회사 좀 떨어졌나? 제가 광주 5년, 4년째인데 아직도 광주 지역 잘 몰라. 아무튼 엄청 오래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190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110년도 넘었지. 아무튼 이 광주 수피아여고에 내려와서 거기서 수학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 활동을 할 때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생각이 항상 이 김마리아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려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또 항상 틈만 나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애들도 잘 가르치고 똑똑했어. 그래서 당시에 그 수피아여고가 외국인 교장이었는데 외국인 그 교장쌤이 너 김 선생 저기 한번 일본 유학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게 돼요. 일본 유학.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의 배경 중에 뭐가 있지?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뭘 하지? 28 독립선언을 외치지. 만세운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도쿄에서 YMCA 강당인가? 거기서 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문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 일본 도쿄 유학생 중에 김마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잖아. 그지?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서를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임무도 맡게 돼요. 거기를 혼자 안 하고 한 뭐 두세 명, 서너 명에서 이렇게 몇 명이서 이제 팀을 해갖고 그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3.1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부르게 되다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특히 김마리아는 정말 엄청난 너무나 그 아픈 상상도 못할 고문을 당한 걸로 유명합니다. 한쪽 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평생 그 귀하고 코 속에 고름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3.1운동 때 잡혔을 때. 그래서 평생 두통에 시달리고 평생을 신경쓰이하게 시달리다가 죽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똑똑하니까 거기서 회장까지 해요. 회장을 결국 합니다. 그리고 김마리아가 회장일 때 회원을 2,000명까지 늘립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을 6천원까지 모아요.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6천원을 모았다는 거는. 그런데 그 애국 부인회에도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마리아가 또 잡힙니다. 여기서 또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쇠꼬챙이로 막 그 인두로 지진다고 하죠. 그 불에 달궈갖고 온몸을 다 지지고 코에다가 그 물 호스 집어넣고 막 물 집어넣고 막. 그래도 김마리아는 끄떡 안 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완전히 그냥 그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대화가 되게 유명한 대화가 있는데, 그 재판정에서 이제 판사하고 김마리아가 한 대화가 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조선의 독립을 생각해 왔느냐? 그랬더니 김마리아가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여자가 어째서 남자들과 함께 운동을 했냐? 그랬더니 세상은 남녀가 서로 협력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좋은 가정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좋은 나라는 남녀가 협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남녀 갈등 얘기했는데, 우리 김마리아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고문을 받았는데도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일본 검사가 따로 이제 김마리아의 이런 모습에 감동을 먹고, 야, 너야말로 진정한 너는 조선의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김마리아가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가지고 임시정부에서도 활동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미국 가가지고 시카고 대학, 콜롬비아 대학 거기서 학위까지 다 땁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가서 아까 그 재판정에서 자기 막 했던 그 검사도 거기 미국에서 또 만나고 또 막 그래요. 그럼 상상이 돼요. 1920년대예요. 20년대. 1920년대 여자가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 콜롬비아 대학 가서 학위를 땁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똑똑한, 몸이 완전 만신창인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4년에 너무 안타까워. 광복을 1년 앞두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4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야? 일제 총동원 정책 쓰고 막 민족 말살 정책 그 최고조였던 그 시기인데, 김마리아는 죽기 전까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게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저는 언젠가 김마리아도 시험에 꼭 나올 거라고 봐요. 자, 다음으로도 안 나온 사람 한번 볼까요? 김점동 한번 보겠습니다. 김점동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박자해가 뭐였어? 기억나요? 벌써 까먹었죠? 벌써 까먹었어. 박자해. 궁녀 출신. 그리고 간호사였지, 간호사. 이번에는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바로 김점동이에요. 김점동. 박에스더라고도 부릅니다. 박에스더. 외국 이름이 박에스더예요. 왜냐면 남편 성이 박씨야. 외국은 그 남편 성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에스더고, 왜 트림이 나오지? 이름이 에스더고 남편 성이 박씨라서 원래 이름은 김점동인데 박에스더라고도 합니다. 김점동도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화학당 근처에서 아주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화학당이 문을 열었어. 그 누가 세웠지?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죠. 이화학당은. 여자들은 교육을 받기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는 이화학당은 여자가 와도 된대. 그냥 아무나 와서 배워도 된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갑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이때 이화학당 내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성 전문 병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그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그 김점동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가지고 자기는 커서 꼭 의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 여성 최초로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옵니다. 김점동, 박에스더. 그러니까 여성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최초고, 그냥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이 서양에서 공부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딴 사람이 김점동 이전에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야. 그러니까 누가 했었냐면 우리나라 독립협회 서재필이 있었고, 또 한 사람 누군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세 번째로 의사 자격을 땄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 또 전체로 따지면 세 번째로 의사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김점동, 박에스더다. 그들은 이제 뭘 했겠어요? 의료 사업에 이제 힘을 쓰죠. 특히 여성 의료, 또 돈 없는 사람, 오지에 사는 사람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막 새벽에도 달려가고, 막 갑자기 인력거 불려갖고 막 달려가고 그랬대요. 그리고 김점동이 갔다 오기만 하면 막 다 나서버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막 미신 믿고 민간 의료 해가지고 더 아파지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아직도 그거 기억나네. 우리 눈에 그 다래끼라고 하죠? 눈에 그거 다래끼 나면은 속눈썹 뽑아가지고 그 돌 위에다 올려놓고 길가에다 놓으면은 누가 그걸 발로 차고 가면 낫는다고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 거 없었나요? 나 또 너무 나이 들었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막 미신을 믿고 병을 안 고쳐. 그러니까 사소한 병에 걸려도 막 치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고 그랬다고. 그런데 김점동이가 왔다 가면 막 이틀 만에 막 나서버려. 소문이 납니다. 완전 명이다. 소문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의료 사업을 했다. 누가? 김점동이. 김점동은 누구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다. 이것만 기억해도 되겠죠. 다음으로 나혜석을 보겠습니다. 나혜석은 많이 들어봤죠?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그런 신여성의 상징입니다. 신여성. 그리고 자유연애라고 하지 결혼했다가 어떤 변호사랑 결혼했다가 또 최린하고 뭐 불륜 뭐 그런 소문 퍼지고 이혼도 하고 뭐 그럽니다. 최린 그 변절자 있죠? 최린.
저는 이 나혜석은 여러분 그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그 다큐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혜석을 다룬 편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혼하는 것도 흉이었죠. 엄청난 흉이었죠. 흉이었죠. 흉. 근데 이혼을 고백하는 이혼 고백장, 이혼을 고백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한능검이도 등장을 했었어요. 나혜석이. 여자의 역할이 여자 무슨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도 사람이다. 딸이기 전에 또 아내이기 전에 여자는 사람이다. 뭐 그런 글도 쓰고 그게 뭐야 여권을 신장시키는 여권 신장에 앞장서는 그런 글을 쓰는 뭐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의 키워드 뭘까?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또 작가, 또 여권운동 신장, 뭐 신여성, 자유연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나혜석 관련된 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누구? 권기옥. 이거는 그냥 키워드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남자 비행사는 누구지? 안창남. 안창남은 자주 나오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57회 하는 검을 앞두고 급하게 우리 역사 속 여성 인물들 대략 뭐 한 10명, 12명 본 것 같아요. 몇 명인지 안 세봤네요.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녹음했으면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날 아침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